한번 수행을 해보고 그러면 그 화두를 점검을 해서 답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해보니까 이거는 진짜 아트면 맞으니까 그때 버리라는 거죠. 해보지도 않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먹어보지도 않고 미리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나는 그건 안 해봐서 그냥 모른다. 근데 그런 논란이 있는데 왜 그런 논쟁이 있는지는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점검을 했을 때 그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은 해본 사람만이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선종의 기초라고 제가 적은 거는 이제 선종이 이제 중국에서 실제로 이제 성립이 된 것은 이제 보리달마가 왔었는데 그 전에도 성경이 번역이 됐지만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고요. 이제 선종에서는 보리달마가 이제 석가세존으로부터 마가섭을 통해서 전한 선종의 28대 조사고 중국에 와서 중국 선종의 초조 1조가 됐다라고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달마의 생애에는 굉장히 전설적인 요소가 많은데 어쨌든 뭐 향지국의 셋째 왕자였다고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23살에 스승 반야다라로부터 법을 이어받아서 이제 중국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양무제를 만났으나 이제 양무제가 제대로 못 알아봐서 결국은 숭산 소림사를 가서 9년간 면벽해서 이제 해가를 만나서 법을 전했다. 그 얘기는 우리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요 얘기가 참 재미가 있어요. 예, 달마가 양무제를 만나고서 이게 여기도 다 이게 하두예요. 이게 이제 가나선에서는 이걸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양무제가 그 양무제의 아들이 그 금강경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 구마라집바가 번역한 그 금강경을 지금 우리가 무슨 분 이래가지고 편집을 해놨잖아요. 소위태자가 이제 양무제 아들이에요, 왕자인데. 그 양무제는 불심천자라 해서 굉장히 불심이 깊고, 이제 경전도 간행을 많이 하고, 절도 짓고 스님들 공양을 하고 또 본인이 직접 불경 강의도 했다 그래요. 스님들 초청해서 부패도 했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이 즉위하는 수많은 절을 짓고 경을 편철하고 성부에 대한 보시를 말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는데, 이게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하니까 달마가 소무공덕이라 그랬어요. 아무 공덕도 없다. 이렇게 양무제가 놀라는 거죠. 자기는 굉장히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니까 어째서 공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냐 하니까 달마가 이거는 인천의 작은 결과가 번뇌의 원인이다. 행상을 따라서 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공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마가 청정한 지혜는 묘하고 원만하여 본체가 텅 비고 고야합니다. 이러한 공덕은 세상법으로 구하지 못한다. 진짜 공덕이 뭐냐라는 걸 물은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양무제가 이제 속으로 긴장도 하고 기분도 나빴을 것 같아요. 세속적으로 보면 기분 나빴을 거고 공부마음이 있었다면은 제대로 참된 공덕 또 성스러운 가르침을 자기가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정말 성스러운 진리의 첫 번째 뜻이냐 라고 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완전히 그냥 이제 입을 막아버립니다. 확연무성이라고 해서 텅 비어 성스러울 것조차도 없다 그래요. 어떤 것이 정말 성스러운 진리냐고 물었는데 성스럽다 할 것도 없다 하라고 완전히 이제 강펀치를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양무제가 당신 누구야? 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짐을 대하고 있는 사람 누구냐? 누구길래 그런 소리를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달마가 불식이라고 했다. 모르겠습니다. 했다 그러죠.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도 이게 세 개가 다 하두예요. 무슨 공덕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아무 공덕이 없다고 한 뜻이 뭐냐? 그럼 정말로 아무 공덕이 없다는 거냐? 이걸 밝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스러운 진리의 첫 번째 뜻이 뭐냐고 물었는데 확연무성이라고 한 텅비어성스 없다라고 한 뜻이 뭔지도 이것도 다시 밝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짐을 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한 뜻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설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다 세 개가 다 하두니까 어째서 그랬는지를 그 뜻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뭐 하기야 보리달마의 이름이 보리달마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이 보리도 지혜고 달마도 법이고 진리니까
보리하고 달마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달마가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고 하는지 양무제가 불식이란 말이 한자말이 그렇잖아요. 네가 어떻게 나를 아니? 이런 식으로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겠어?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설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도 누군지 모른다 이런 뜻도 아니고 당신이 나를 알겠느냐 이런 뜻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짐을 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한 뜻이 뭔지를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마대사가 나중에 이제 뭐 인도로 돌아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이 전설이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그런 얘기는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어쨌든 이제 말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까지 수행한 바를 말을 해라 하니까 도부가 이제 달마하고 여기 도육하고 해가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각자 얘기를 하니까 뭐 이거 지금 기억 못 해야 되네. 문자 집착하지 않고 문자 떠나지 않는 쓰임이다 하니까 너는 가죽을 얻었다고, 비구니 총재한테는 내 살을 얻었다 그러고, 이제 도육한테는 이제 사대가 공하고 오온이 다 공하다 이렇게 한 법도 얻을 게 없다라는 거는 나의 뼈를 얻었다 그랬는데, 해가는 큰 절을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네가 나의 골수를 얻었구나 하고 법이 해가에게 전해졌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또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달마가 해가에게 전법계를 줬다 그러는데, 그 전에 이제 달마가 해가를 만난 얘기는 너무 유명하죠. 이제 해가가 원래 출가하기 전에도 이 내외 경전에 두루 밝고 아주 총명한 사람이었는데, 출가하고 나서 공부를 하고서 이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마침 이제 달마가 숭산 소림사에 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참선을 하고 있는 이제 그 방 앞에 한겨울에 추운데 그 눈 속에서 달마를 만나려고 했다가 너 왜 그러고 있느냐 하니까 법을 구한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 법을 구하는지 징표를 보여라 하니까 이제 칼을 꺼내서 팔을 잘라서 받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구한다 하니까 그 왜 그걸 법을 구해서 뭐 하려고 하냐 하니까 내 이 괴로운 마음을 좀 그 없애달라고 하니까 내가 그 괴로운 마음을 이리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괴로운 마음을 이리 가져와라 그랬다 그러죠. 그러니까 해가가 괴로운 마음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하니까 내가 너를 편안케 했느니라 해서 안심법문이라고 아주 유명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해가가 이제 달마를 만나고 나중에 이제 아까 그 문답에서 했는데, 이제 전법계가 기록이 돼서 전해오는 게 이거예요.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미혹한 중생을 깨치기 위한 것이다. 한 송이 꽃에서 5잎이 나서 열매가 저절로 맺히리라. 이게 선종이 선과 오종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예언했다라는 그런 뭐 얘기도 있는데, 나중에 뭐 후대에 만들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 그러고 어쨌든 이 선종의 특징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신전심의 조사선 사상을 대표하는 사자상승, 스승과 제자 사이의 전승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경전보다도 스승이 전해주는, 점검해주는 이 법문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불립문자 교회벌전 직지인신 견성성불이라는 것이 이제 선종의 이게 뭐라고 하죠? 모토? 캐치프레이즈처럼 이렇게 되는데, 결국 선종의 최대 목표가 견성성불이에요. 그 견성은 이제 우리 본성, 불성을 본다라는 건데, 우리 인간이 모두 본성을 가지고 있고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알고 바로 봐서 이제 깨우치면 그게 성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 바로 목표다라는 그 얘기고요. 그리고 누구나 그러한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종은 결국은 참선수행정진을 통해서 자기 안의 본성을 찾는 거예요. 자기 안의 본성, 본래 마음을. 그래서 흔히 이제 선종의 선사들은 불심종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선불교가 대두될 당시에는 사실 이제 대승불교가 들어와서 우리가 앞에서 법화사상하고 화엄사상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밀교도 성행을 하고, 또 밀교는 굉장히 그 미신하고
결합이 많이 돼 있어요. 이 도가 사상의 내용하고 이제 그 전통 사상들하고 그러고 이제 정토종이 이제 정토 사상을 안 했는데 정토 사상은 굉장히 또 기복 신앙하고 같이 연결이 되죠. 이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형식주의, 그 다음에 이제 천태하고 법화도 굉장히 이제 하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이론적으로 막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한 형식주의와 기복화에 대한 일종의 종교 개혁 운동이 선불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선불교의 등장은 원래 부처님이 현실에서 바로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라는 걸 가르쳤는데 이 후대 교단은 점점 교단이 형성되면서 교리가 자꾸 복잡해지고 형식적인 게 자꾸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행을 제대로 못하는 신도들은 기복신앙하면서 기복신앙을 하는 신도들 위에 군림하는 그걸로 밥벌이를 하는 타락한 또 승려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지적하면서 그거는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의 모습이 아니다. 불교의 본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우상 숭배가 맞죠. 막 불상을 조성하고 막 크게 짓고 막 이런 것. 근데 그런 거를 다 타파해버리는. 제가 어떻게 보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세계 불교사 최대 개혁 운동이에요. 제가 생각해 불교뿐만 아니라 종교 사상 가장 급진적인 개혁 운동이 저는 선불교라고 봐요. 왜냐하면 교조에 대한 우상화도 철저하게 배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마른 똥막대기다 해버리고 이제 그 운문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부처님의 그 탄생계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제 걸으면서 아래위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여독존이라 했는데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한 몽둥이로 때려잡아서 걔한테나 던져줬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다나 소불이나 이런 거 있죠. 이제 불상 이제 법당에 있는 그 겨울에 추워서 그 이제 다른 절에 손님으로 갔는데 법당에 마침 목불이라서 그거를 쪼개가지고 군불을 뗐다라는 얘기. 이런 기행처럼 보이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들으면은 이제 우리 불자가 어떻게 부처님을 함부로 그렇게 하고 불상을 훼손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큰일 날 짓이잖아요. 근데 한편 통쾌해요. 그래서 이제 선사들은 흔히 하는 얘기가 그냥 바위가 그냥 있으면 그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놀기도 하고 집에 자기도 하고 이러는데 조각을 해서 불상만 그려놓기만 하면은 그 앞에서 절을 한다 그러죠. 나무에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기복화하고 우상화하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네가 부처다. 부처가 따로 없다라는 얘기를 직설적으로 내지를 수 있는 종교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선종이 위대한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누구도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런 존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절대평등 사상이죠, 사실은. 그래서 직진신 견성승불만이 바로 올바른 수행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모든 것이 선이 아닌 게 없다. 행주자와 어목동정이 다 선이다. 평상심이 도다라는 표현으로까지 이제 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달마부터 나오죠. 성스러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불교가 가장 혁명적이다라는 얘기는 그 정신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이제 선불교가 중국의 도가사상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외형일 뿐이에요.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따로 영향을 받을 게 없어요, 사실은. 그 깨달음의 내용을 봤을 때는. 그리고 영향이라고 하는 건 외형적인 형식에 불과해요. 저는 오히려 도가사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기보다는 불교와 중국 사상이 가지고 있는 선택적 친화력 때문이다. Selective Affinity라는 말은 이게 막스 베버의 종교사회학의 용어예요, 원래. 이제 막스 베버가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 논문 책이 단행본으로 나와 있죠. 그게 이제 서양에서 기독교 정신과 프로테스탄트, 특히 개신교의 정신과 초기 자본주의의 그 자본가들의 정신이 이제 근면성실하게 자본을 축적해서 이제 재투자를 하는 이런 부분하고 프로테스탄트들의 철저한 생활 수칙하고 서로 매칭이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야. 서로 선택적으로 반드시 일치하는 거는 친화. 그래서 이게 그 서로 잘 맞아 떨어졌다 이 말이죠. 선택적 정형성이란 말은. 그래서 개신교가 발전한 지역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상업 자본이 이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데에서 이 선택적 친화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국하고 불교 사상이 가지고 있는 진리관, 세계관, 인간관, 수행 방법 등에서 굉장히 유사하면서 닮은 선택적 친화성이 있으니까 쉽게 습합이 됐다. 습합이란 말은 단순히 합쳐진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이 같이 합쳐지면서 어울려서 섞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호 영향이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중국 사상의 그 도라는 개념, 그 다음에 불교의 깨달음, 뭐 진리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유기체적 세계관, 이 세계를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그런 거죠. 이론론적 세계관 같은 거, 인간 본성에 대한 긍정, 그 다음에 불교의 연기설하고 주역이나 장자의 제물론이 굉장히 상대주의적 상관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아주 유사성이 있죠, 그런 걸. 그 다음에 재행무상하고 주역이 늘 변한다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가사상에서 이 형식상으로도 참선하는 거하고 자망, 그 다음에 유교의 경공부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앉아서 참선하는 거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마음을 내관법이에요. 도가의 내관법이라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유사한 게 있었기 때문에 서로 쉽게 섞일 수가 있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선불교가 중국에서 꼽힐 수 있는 토양이 됐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불교 전래 초기에는, 위진 시대에는 이제 도가사상의 유가사상의 입장에서 불교를 이해하려는 그런 불교를 격이불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인도 말하고 불교의 용어가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니까 이제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거를 이해를 하니까 그걸 격이불교라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도안 스님이 또 노력을 하고 구라마습이 불교 경전을 이제 많이 번역을 하면서 번역이 바로 되면서 이제 이 격이불교가 가지고 있었던 이게 불교나 도가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게 이제 번역상의 오류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불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선불교가 중국 풍토에 맞게 꼽힐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선종은 이제 초조 보리달마를 시작으로 이제 2조 해가, 3조 승천, 4조 도신, 5조 홍인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서 선종의 기초가 이때 확립이 됐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조 홍인대사 밑에서 두 사람의 대표적인 제자가 우리가 잘 아는 신수하고 해능이 나오는데, 이제 신수는 이제 당시에 홍인의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났고 학식이 있었고 홍인의 후계자가 되리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뜨거머리 나무꾼 총각이 나타나가지고 얼바를 전수해서 이제 남쪽으로 가는 바람에 이제 남정손이 이제 해능으로부터 유래가 되고, 이제 그 이후에 북정선은 쇠퇴하면서 남정선이 주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북종에서는 신수가 육조라 그러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수대사는 왕사로 추대될 만큼 굉장히 등망이 있던 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제 북종은 이제 나중에 초기에는 북종이 우세했는데, 나중에 쇠퇴하고 남종이 해능 밑에서 많은 제자들이 나와서 크게 융성을 하면서 이제 남종이 주류가 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종도 이 남정선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말고 이제 보리달마의 계통이 아닌
우두 법륜 스님이라는 분은 별도로 이 삼론종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두선종이라는 것을 개종을 했는데 그 뒤에 여러 큰 스님들이 나왔는데 이제 당나라 때 이게 소멸이 돼 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우리 신수하고 그 해능이 이제 그 개송을 통해서 이제 육조가 결정이 됐다라고 육조 단경에는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게 후대의 기록인데 어쨌거나 여기 육조 단경에 읍알전수와 관련된 신수와 해능의 개송은 아주 유명하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홍인대사가 이제 연세가 들어서 대중들에게 얘기를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개송을 지어서 바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이제 신수 외에는 이 개송을 지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수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육조 단경에 의하면은 본인이 아직 확실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자꾸 당신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어쩐지 해서 이제 벽에다가 이걸 써붙였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신수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신시보리수 십녀맹경대 시시금불식 막사유진에 해서 이제 몸은 보리수고 마음 명경대가 같다. 항상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해라. 이게 이제 도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득이본에는 이 글자가 약간 틀린데 뭐 뜻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거를 붙여 놓으니까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오다가 지나가는 스님이 금강경을 외우는 또 금강경 가운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을 듣고 마음에 뭐 개합하는 바가 있어서 그 스님을 잡고 그 구절에 대해서 물으니까 자기는 잘 모르고 황매산의 홍인대사를 찾아가라 해서 이제 홍인대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홍인이 붓기인 줄 알고 너는 암소리 하지 말고 방 하나 찌어라 해가지고 이제 방아 찢는 행자라고 그러죠. 능행자. 그래서 이 능행자가 방아를 찢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꾼 출신이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그 처음 홍인대사를 만나서 했는 붓거량 같은 게 이미 있었는데 그거는 뭐 시간이 없어서 생략할게요.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그 신수가 써붙인 개송을 보고 이제 웅성웅성해서 보니까 이제 홍인대사가 그대로 하면은 크게 성취할 수 있다라고 열심히 외우고 그대로 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외우고 있는데 해능도 그 모습을 보고 저게 왜 저러냐 하니까 이제 글자를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개송이 있는데 네가 뭘 알겠냐 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그렇다면은 나도 할 얘기가 있다. 나는 그런데 글씨를 모르니까 내 대신 글을 좀 써달라 해가지고 읊은 개송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보리본무수 명경역 무대라고 도낭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득이본에 역비대라고 되어 있고 불성상청정 하처야진에 요것만 주로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득이본에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득이본 흥성사본 이런 데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러고 나서 또 개송을 하나 더 했어요. 신시보리수 신위명경대 그 다음에 명경본청정 하처 염진애라고 이렇게 했죠. 근데 요거를 가만히 보면은 신수의 개성을 그대로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시보리수라 했는데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심녀명 마음이 명경대다 이렇게 했는데 명경은 진짜 거울은 진짜 맑은 거울은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받침대가 없다. 그 다음에 시시금불식이라고 때때로 쓸고 닦아라 했는데 불성은 항상 맑고 깨끗하니까 닦을 게 원래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티끌문지가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몸과 마음을 바꿔서 해요. 이제 몸이 보리수라 했는데 요 두 번째 개송에는 심시 마음이 보리수고 몸이 바로 맑은 거울의 태다. 이게 이제 앞뒤가 맞죠? 마음을 맑은 거울이라고 한다면은 마음을 담고 있는 우리 몸이 받침대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밝은 거울, 이게 마음이니까 이거는 원래 깨끗하긴 하니까 어제 물들 데가 어디 있겠느냐, 티끌먼지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낭본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덕이본에는 이 해능의 개송이 이렇게 네 구절만 딱 나와요. 뒷구절은 빠져 있고. 그래서 이제 보리 본무수 문경역 비대 여기 무자를 비자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마지막 구절은 뭐 하처야 진에는 뭐 거의 같은 뜻인데 본래 무일물이라고 했어요. 본래 무일물이라고. 그리고 여기 도낭본 단경 말고 이제 일본에서 나온 흥성사본이라든가 이게 판본이 한 5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본래 무일물로 되어 있어요. 도낭본만 불성상청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거를 여러분이 보실 때 불성상청정이 더 와닿아요? 아니면 본래 무일물이 더 와닿아요? 셋째 구절이. 그래서 근데 뜻이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불성이 상청정하기 때문에 본래 그 안에는 한 물건 뭐 어떤 때묻을 그럴 게 없다라는 그 얘기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불성상청정이라고 하면 좀 밋밋해요. 이제 운문은 운문인데 산문적이야. 그런데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티끌먼지가 끼겠는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반어적으로 들리면서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돼요. 그래서 이게 더 선적이고 더 시적으로 이렇게 더 강하게 어필이 되는 게 본래 무일물이라서 나중에 이걸 고쳤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전히 도낭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는 데에서 오히려 선종이 막행막식하고 저들멋대로 막 하는 이런 게 생겼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그렇게 보기 나름인데, 그럼 본래 무일물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 이것도 하두루가 있어요. 이 개송을 해놓고 여기에 무일물에 때가 묻었다. 어떤 것이 무일물에 묻은 때냐? 그걸 밝혀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밝혀야 그 논쟁에서 뭐 불성상청정이 좋은지 본래 무일물이 좋은지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같아요, 사실상.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게 제 육조대사하고 얽힌 얘기만 해도 몇 시간을 해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개송 때문에 이제 해능이 육조가 됐다라는 게 남종선의 주장이에요. 주장인데, 그래서 남종선의 이제 그 융성하게 된 이유는 이제 초기에 분열이 됐을 때, 당 초기에는요, 이 신수대사는 그 북쪽으로 가서 낙양하고 당시에 수도가 장안과 낙양이었고, 그때 당시에 저 임금한테 크게 이제 그 스승으로 추대를 받았어요.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훨씬 더 북정선이 이때는 우세했어요. 근데 여기는 능가경을 근거로 이제 점차로 닦는 법, 점오를 표방했다 그러고, 이제 해능대사는 출가 인연이 된 것도 사실은 금강경의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을 듣고 출가했다는 얘기는 뭐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을 근거로 돈으로 표방을 했다. 그리고 이제 장강 이남으로 가서 이제 강남에 남종선을 선양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남돈 북전이라는 말도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북정선은 나중에 곧 쇠퇴하고 남정선이 유력해지면서 남정선 계통이 중국의 주류가 됐고, 우리나라에도 이 남정선이 들어와서 신라말 하고 고려시대에 선종 구산으로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해능대사 밑에 양대 산맥이 남학회양하고 청원행사예요. 이 두 사람의 이 말고도 많은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크게 두 청원행사하고 남학회양이 크게 이제 본맥을 형성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내려오면서 또 이제 오종으로 이게 종파가 또 갈라져요. 그래서 남학해양계통에서 임재의현을 시조로 하는 임재종이 나오고, 위산영후하고 앙사는 이제 서로 사제간이죠. 여기 위양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청원행사 계열에서 동산양계 조동종, 그 다음에 운문문헌의 운문종, 법안문에게 법안종이 나와서 요걸 승가오종이라고 해요. 승가오종인데,
임재종에서 다시 황룡파하고 양기파가 또 분류가 됩니다. 다시 또 나누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오가 7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오가 7종이 이게 같이 활약을 할 때는 이제 중국의 이 당나라 때죠. 당나라하고 송대 초기에 굉장히 이제 선종이 위세를 떨치던 때였고요. 나머지 요 중에서 다 지금 거의 다 없어지고 조동종하고 임재종만 남아 있어요. 그 위양종, 운문종, 법안종은 다 임재종으로 통합이 돼버립니다. 그 지금 이제 일본에는 임재종하고 조동종의 본맥이 일본에도 있어요. 일본 불교를 무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도 임재종하고 조동종의 본맥을 이어받은 그 조사들이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동종의 그 유명한 분이 바로 여기 미국에 와서 그 표를 버텼던 분, 스즈키 순유라는 분이 선심초심, 젠 마인드, 비기너스 마인드라는 그 책 냈는데요. 그 책 한번 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 책 꼭 저는 사람들한테 권합니다. 그 다음에 임재종은 이제 우리나라에 거의 주류가 됐어요. 그 조동종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별로 없습니다.